서울 강북구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 4층. 좁은 방 안에서 9살 김하나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꼭 쥐고 있었다. 겨울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식히고 있었지만 아이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곧 끝나요. 하나는 낮게 중얼이며 연필을 계속 움직였다. 종이에 적힌 글귀는 정성스러웠고 또박또박했다. 그 편지는 혜성그룹 인사팀 앞으로 쓰여진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나라고 해요. 엄마는 이름이 이수연이에요. 엄마는 숫자랑 계산을 정말 잘해요. 원래는 회사에서 일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셨어요. 엄마는 매일 힘들어도 웃어요. 저랑 같이 밥 먹고 공부도 도와주고 잠들기 전에는 꼭 동화를 읽어줘요. 그런데 요즘 엄마가 자주 한숨 쉬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용기 내서 이 편지를 써요. 제발 엄마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엄마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하나는 편지를 접고 엄마의 오래된 이력서에 함께 끼워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꼼꼼히 붙였다. 다음 날 아침 우체국 창구에 서 있는 하나 옆에서 엄마 수연은 깜짝 놀란 눈으로 말했다. 하나야, 이게 뭐야? 비밀이었는데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 회사에 편지를 썼어. 엄마가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나의 작은 손이 그녀의 옷깃을 잡았다. 엄마는 멋진 사람이야. 그걸 누군가는 알아야 해. 며칠 뒤 혜성그룹 본사. 대기업답게 로비는 유리와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걸음은 빠르고 단정했다. 혜성그룹의 회장 장현우는 회의가 끝난 뒤 인사팀을 잠깐 들렀다가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하얀 봉투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김하나 올림이라는 이름. 그는 호기심 반, 피곤한 반으로 편지를 열었다. 그리고 다 읽고 나서 몇 분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 사람, 이수연 씨 말이야. 이력서 있어? 인사팀장은 놀라 당황했지만 즉시 컴퓨터를 검색했다. 네, 이분. 작년 말에 지원했지만 탈락 처리됐습니다. 싱글맘이고 공백기가 길어서. 다시 연락해. 직접 인터뷰하고 싶어. 회장님, 절차상. 절차를 만든 건 우리야. 바꾸는 것도 우리 몫이지. 며칠 후 이수연은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혜성그룹입니다. 서류 검토 후 면접 요청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그녀는 순간 말을 잊었다. 그 이름은 그녀가 감히 다시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몇 년 전 그녀는 트라이던트 파이낸스라는 금융회사에서 일하며 촉망받는 재무 분석가였다. 그러나 내부 부정행위를 고발한 뒤 회사는 붕괴했고 그녀는 내부자 고발자라는 오명을 안고 업계에서 사라졌다. 면접 당일 그녀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혜성그룹의 32층 인사실에 들어섰다. 자리에 앉은 장현우 회장은 예상과 달리 아주 간단하게 말했다. 당신의 과거에 대해 들었습니다. 난 당신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수연은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 정말 저를 채용하실 생각이신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정확하게 일해야 해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그녀는 입사 승인을 받았고 계약직 신분으로 전략분석실에 배정되었다. 첫 출근 날 사무실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조용한 속삭임들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저 사람이 그 이수연이래. 회사 하나 말아먹은. 근데 편지로 감동시켜서 회장이 직접 뽑았대. 완전 수 아니야? 전략분석팀 팀장 서지연은 냉담하게 인사만 받고 자리 배치도 말없이 지시했다. 이수연 씨, 현재 계약직인 만큼 프로젝트 참여는 제한적입니다. 기초 분석부터 하세요. 정리된 자료는 제 책상에 제출하고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대부분의 직원이 무리지어 식당으로 향했지만
수연은 혼자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그녀의 도시락은 김 하나, 계란말이 몇 조각, 그리고 아이가 그려준 작은 쪽지였다. 엄마, 파이팅. 오늘도 멋질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밥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엑셀 파일을 열고 숫자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다시 시작된 길 아무도 믿지 않더라도 그녀는 믿고 있었다. 자신의 진심을. 그리고 언젠가 사람들이 단지 한 장의 편지로 입사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녀는 보여줄 것이다. 단 한 장의 편지는 진짜 용기의 시작이었다고. 입사한 지 일주일째, 이수연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몇몇 동료들의 시선이 스쳐갔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정리해 팀장 서지연의 책상에 올려두었다. 지연은 언제나 무표정하게 그녀의 보고서를 받아들었고 피드백은 거의 없었다. 다만 몇 번은 짧게 말했다. 형식은 맞는데 분석이 깊이가 부족하네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분석은 결코 얕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의 이전 자료와 비교해가며 다각도로 접근한 결과물이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려는 사람이 아직은 없었다. 하루는 퇴근 무렵 후배 직원 박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수연 선배님, 괜찮으세요? 수연은 놀란 듯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나요? 그냥 여기 분위기 좀 이상하죠. 사실 선배님 보고 뒷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전 솔직히 존경스러워요. 그 상황에서 다시 도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수연은 고마움이 섞인 눈빛으로 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윤 씨, 여기서는 그런 말 한마디도 큰 힘이 되네요. 그날 밤 수연은 집에 돌아와 하나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하나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며 엄마의 피곤함을 덜어주려 했었다. 오늘 친구들이랑 눈싸움했어. 근데 엄마, 회사 어때? 사람들이 잘 대해줘? 수연은 잠시 멈칫하다가 미소 지었다.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잘할 수 있어. 응, 엄마는 최고니까. 하나는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수연은 그 작고 따뜻한 손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할 수 없다고. 며칠 후 전략분석팀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대기업 A사와의 합작 투자를 위한 사전 분석 보고서 작성이 주요 과제였다. 팀장 지연은 업무를 각자에게 배분하며 마지막에 말했다. 수연 씨는 자료 정리 및 기초 분석까지. 핵심 분석 파트는 내가 맡겠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부 회계 구조와 계약서 초안을 살펴보던 중 수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사의 유동자산 보고서와 현금 흐름이 과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표면상 안정적인 수치였지만 몇 년간의 내부 지출 패턴과 맞물려 보면 분명 리스크가 컸다. 그녀는 이 사실을 바로 지연에게 보고했다. 팀장님, A사 보고서 중 일부 수치가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연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다. 그건 이미 우리가 검토한 부분입니다. 괜한 오해를 만들지 말고 맡은 업무만 하세요.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이건 단순한 오해 수준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혜성그룹에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위험이에요. 최소한 임원진에게는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연은 그제야 눈을 치켜떴다. 이수연 씨, 자신이 무슨 위치에 있는지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선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개인 판단으로 회사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말을 끝내고 자리를 떠나는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단지 경고하고 싶었을 뿐인데 또다시 무례한 내부 고발자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분석 자료를 따로 정리해 이메일로 보냈다. 수신자는 전략기획실 실장과 CFO, 재무이사, 그리고 회장 장현우. 메일의 제목은 간단했다. 재검토 요청 A사 투자한 관련 리스크 보고.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전송한 뒤 조용히 컴퓨터를 닫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다시금 모험을 건 선택이었다. 하지만 침묵은 결코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며칠 후 전략기획실에서 긴급 내부 검토가 시작되었고 실제로 수연이 지적한 리스크는 사실로 드러났다. A사의 일부 재무정보가 과장되어 있었고 만약 예정대로 투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혜성그룹은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었을 수도 있었다. 회사 내부 분위기는 요동쳤다. 팀장 지연은 곤혹스러워했고 임원진은 수연의 조기 개입 덕분에 큰 위기를 모면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수연에게 돌아온 건 박수갈채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강한 침묵, 더 깊은 거리감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자리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또 시작이네. 정의감 좋겠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떼어내고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의 정적은 더 큰 폭풍 전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옳은 일을 했고 혜성그룹의 피해를 막았으며 무엇보다 하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혜성그룹 내에서 A사 투자한 보류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다. 사내 메신저와 익명 커뮤니티에는 관련 루머와 추측이 이어졌고 일부는 누군가 내부 분석 결과로 막았다더라는 이야기를 흘렸다. 하지만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 회사는 조용히 투자 철회를 발표했고 그 어떤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그 누군가가 이수연이라는 사실도 공개되지 않았다. 그녀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시선과 오해를 피할 수 있다면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팀 내 분위기는 더욱 미묘해졌다. 이수연 씨, 다른 프로젝트에는 당분간 참여하지 말고 서류 정리만 부탁해요. 서지연 팀장은 공식적인 이유도 없이 그녀를 분석 파트에서 배제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퇴근 무렵 복도에서 마주친 박윤이 말했다. 선배님, 솔직히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다들 알고 있어요. 선배님 아니었으면 회사 큰일 날 뻔한 거. 수연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조용히 일하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유는 조용히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가끔은 누군가 대신 말해줘야 할 때도 있어요. 선배님은 너무 혼자 감당하려는 것 같아요. 수연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걸 혼자 이겨내는데 익숙해졌을까? 아마 트라이던트 파이낸스 사건 이후부터였을 것이다. 그 사건 이후 누구도 그녀의 편에 서주지 않았고 그녀 스스로 방패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 곁에는 딸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응원해주는 동료 한 명도 생겼다. 며칠 후 장현우 회장은 CFO와의 회의에서 A사 사안을 다시 언급했다. 이번 건 이수연 씨 덕분에 막을 수 있었던 거 맞죠? CFO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녀가 직접 분석해 보고했고 자료도 잘 정리돼 있었습니다. 정식 보고 루트는 아니었지만 내용 자체는 아주 정확했습니다. 장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을 아꼈다. 그는 과거 누군가의 판단 하나로 잘못된 인재를 놓쳤던 경험이 있었다. 지금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다. 그럼 그녀를 계속 계약직으로 두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전환, 검토해보세요. CFO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인사팀에서는 그녀의 과거 이력 때문에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서지연 팀장은 인사팀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게 우리 회사 방식 아닌가요? 장현우는 단호하게 말을 마쳤다. 그의 어조에는 확신이 있었고 더 이상의 논쟁은 없었다. 며칠 후 수연은 인사팀으로부터 개별 면담 요청을 받았다.
면담실에 들어서자 예상대로 서지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연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수연 씨, 회사에서 계약직 전환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연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솔직히 반대해요. 회사의 원칙과 이미지, 그리고 조직 문화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불편한 존재라는 걸. 하지만 조직에 필요한 건 배경이 아니라 결과라고 믿습니다. 지연은 날카롭게 되받아쳤다. 그 결과 하나로 당신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뒤 전략분석팀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사전 타당성 분석으로 전체 회사 내에서도 비중이 높은 프로젝트였다. 팀원 구성 발표가 있던 날, 지연은 발표 마지막에 말했다. 이수연 씨, 이번 프로젝트의 분석 보조로 참여하세요. 단, 핵심 자료 접근은 제한됩니다. 다른 팀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하지만 수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과거처럼 억울해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또다시 숫자와 씨름했고 밤늦게까지 남아 데이터의 흐름을 읽고 리스크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다른 팀원들은 점점 그녀의 정리된 자료와 보고서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결국 프로젝트가 끝날 무렵 대부분의 팀원은 그녀 없이는 전체 보고서가 완성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 어떤 공로도 주장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다음 엑셀 파일을 열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지연이 식당에서 수연과 마주쳤다. 평소처럼 지나치려던 순간 지연은 잠시 멈춰섰다. 이수연 씨, 보고서 잘 봤어요. 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지연은 조금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다. 팀 내에서 당신 덕분에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얘기. 나도 들었어요. 일단 수고했어요.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대화는 누군가에겐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꽁꽁 얼어붙은 벽에 조그만 균열이 생긴 것 같았다. 이제 막 바람이 바뀌고 있었다. 3월, 서울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혜성그룹 본사의 분위기는 묘하게 차가웠다. 이수연이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도 핵심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돌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시선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 여자가 또 뭘 했다고 난리래. 결과야 좋았지만 너무 튀지 않아. 회사란 게 조용히 있는 게 최고인데. 이런 말들이 익명 게시판과 사내 채팅방을 떠돌았고 특히 인사팀 일부는 노골적인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성그룹 외부 블로그 하나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내부 고발자로 회사를 무너뜨린 여자가 혜성그룹에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 과연 그게 정당한 걸까? 글 말미에는 이수연의 실명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그녀가 과거 트라이던트 파이낸스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내용이 첨부돼 있었다. 그 기사에는 내부 고발자라는 단어와 함께 이기적 행동, 피해자 수백 명이라는 표현까지 덧붙여졌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 글을 바라보다가 창을 조용히 닫았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수연을 맞은 것은 동료들의 냉랭한 침묵이었다. 평소 인사를 건네던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돌렸고 회의 자리에서도 그녀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서지연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반대했잖아요. 점심시간 수연은 혼자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판 위엔 반쯤 남은 밥과 국, 그리고 손에 꼭 쥐고 있는 휴대폰. 화면 속에는 하나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엄마, 오늘도 파이팅. 누가 뭐래도 엄마는 최고야. 그녀는 휴대폰을 가슴에 살짝 붙였다. 그 따뜻한 메시지가 아니었으면
오늘은 눈물로 무너졌을지도 몰랐다. 같은 시각, 회장 장현우의 비서실에도 그 블로그 글이 전달되었다. 한참 동안 글을 읽은 그는 CFO를 불러 말했다. 이건 누가 퍼뜨린 거죠? 명확한 출처는 없지만 내부 정보가 섞여 있는 걸 보면 회사 내부 인물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예전에 무슨 일을 했든 지금 혜성에서 보여준 성과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과거를 들춰내서 흔들려는 시도.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료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수연 씨를 오늘 오후에 제 방으로 부르세요. 그날 오후, 수연은 회장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장현우가 손짓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갔고 장현우는 자리에 앉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블로그 글 보셨죠? 네, 봤습니다. 힘드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한 일이니까요. 장현우는 잠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전 그녀가 트라이던트에서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뿐.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혜성에서는 그런 과거보다 지금의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수연은 깊이 고개 숙여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일을 맡게 될 겁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하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는 식탁 위에 편지를 올려두고 말했다. 오늘 학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썼어. 수연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하나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고 있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다. 엄마는 힘든 일을 당해도 도망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엄마를 몰라서 싫어할 수 있지만 나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 안다. 나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수연은 편지를 가만히 접어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천천히 흘렀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 과거는 그녀를 정의할 수 없었다. 그녀를 정의하는 건 오늘의 선택과 내일의 용기였다. 이후 며칠 동안 회사는 조용했지만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다. 서지연은 공식 회의에서 이수연의 분석 자료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투자한 관련 검토는 이수연 대리의 리포트가 결정적인 기준이 됐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직함 앞에 처음으로 붙은 대리라는 단어. 그것은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했고 그 자리에서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한 명, 또 한 명, 동료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 자료 정리 깔끔하더라고요. 이전 보고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점심시간, 누군가 그녀의 식탁 앞에 앉았다. 박윤이었다. 이제 혼자 먹지 말아요. 자리 하나 남겨주세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4월 초, 혜성그룹의 분위기는 비교적 평온해 보였다. 이수연은 정규직 대리로 승진한 후에도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제는 동료들의 태도도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곧 있을 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였고 그녀는 이번에도 완벽을 기하고자 했다. 오전 10시경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하나의 담임 선생님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선생님? 이수연 어머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혹시 하나가 오늘 아침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연락 받으셨어요? 수연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뭐라고요?
오늘 아침에 학교 앞까지 같이 갔는데요. 네. 그런데 1교시까지도 안 나타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연락드렸어요. 수연은 그대로 의자에서 일어났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곧장 학교로 향했다. 담임교사, 교문 근무자, 친구들까지 확인했지만 하나는 아무도 못 봤다고 했다. 엄마, 괜찮을 거야. 어디 잠깐 간 걸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지만 마음속 불안은 걷잡을 수 없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은 뒤 수연은 근처 CCTV를 확인했다. 학교 근처 골목, 횡단보도, 작은 슈퍼, 그리고 결국 하나가 학교 가는 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누군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성인이 손을 잡고 이끌고 있었다. 담담한 경찰관의 말이 머리를 때렸다. 유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내부 폭로자와 관련된 보복 사건도 있고요. 혹시 특별한 위협을 받은 적 있습니까? 수연은 순간 숨이 막혔다. 불과 몇 주 전 블로그에 올라온 글. 그 후로 이어진 사내의 익명 비방과 정체불명의 문자. 하나의 사진이 떠올랐다. 며칠 전 학교 앞에서 누군가 멀리서 그녀를 찍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연은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하나의 옷가지, 인형, 책가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작은 손편지를 꺼내 들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꼭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삼켰다. 하지만 오래 울 수는 없었다. 하나를 찾아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새벽 2시 40분. 수연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회사를 떠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어. 보낸 번호는 발신자 표시 제한. 그녀는 곧장 경찰에 해당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원한이 아닌 누군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혜성그룹 보안실에도 요청했다. 최근 출입 기록, 주차장 CCTV, 외부 협력업체 명단까지 전면 재조사 요청을 넣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조사해 놓았던 과거 트라이던트 사건의 모든 자료를 다시 열어봤다. 그 안에는 당시 부정회계의 핵심에 있었던 고위 임원 강동석의 이름이 있었다. 그는 현재 혜성그룹의 부사장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 순간 수연은 확신했다. 이건 단지 과거를 들춰낸 누군가의 장난이 아니었다. 그녀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자 과거의 권력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48시간이 지난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수연 씨, 아이를 찾았습니다. 무사합니다. 수연은 그대로 울면서 경찰서로 달려갔다. 하나는 서울역 근처의 지하상가에서 발견되었다. 다행히 외상은 없었지만 심한 공포와 불안으로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하나는 어떤 남성에 의해 잠시 보호된 상태로 외부 숙소에 머물다가 남성의 부주의로 잠시 이탈한 사이 혼자 도망쳐 나왔던 것이다. 수연이 하나를 안았을 때 아이는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 무서웠어. 어떤 사람들이 엄마한테 회사 그만두라고 했어. 내가 안 들으면 엄마가 다칠 거래. 그 말을 들은 수연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꼭 지켜줄게. 며칠 뒤 수연은 다시 출근했다. 혜성그룹 내에서는 이미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보다 더 당당한 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자리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혜성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익명 동료. 그녀는 조용히 쪽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다. 다시 싸움은 시작이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으로 싸울 시간이었다. 하나가 무사히 돌아온 후 이수연은 혜성그룹에서 더 이상 조용히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위협의 중심에는 강동석 부사장이 있다는 것도.
강동석은 수년 전 트라이던트 파이낸스에서 최고재 무책임자, CFO로 재직하며 대규모 자산을 횡령한 유혹을 받았으나 내부 증거 부족과 배후 세력의 조작으로 빠져나갔다. 그와 반대로 진실을 밝히려던 이수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시간이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두 번째 기회는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다. 이사회 비공식 회의실. 이수연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안에는 전략기획실장, 감사팀장, 그리고 회장 장현우가 앉아 있었다. 이수연 대리, 준비하신 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과거 트라이던트 사건과 강동석의 연루 정황, 그리고 최근 하나 유괴 사건과 관련된 증거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트라이던트 파이낸스 당시 부정회계건과 관련하여 강동석 부사장이 주도적으로 자산을 분산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근 저와 제 딸에게 가해진 위협 역시 그의 측근들과 연관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료에는 강동석의 전용기사와 현재 해성그룹 외주 경비업체 사이에 자금 흐름이 교차되어 있었다. 수연은 그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더는 부정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져왔다. 감사팀장이 물었다. 이 자료는 어디서 확보하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보관 중이던 트라이던트 관련 자료입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일부 기록도 공유받았습니다. 장현우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강동석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 내 권력 구조상 확실한 근거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 그 근거가 그의 눈앞에 있었다. 다음 날 해성그룹 이사회는 비공개로 긴급 소집되었다. 공식 안건은 임원 윤리 검토 및 내부 감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동석 부사장을 둘러싼 진실 규명이 목적이었다. 이수연은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정리한 보고서는 이사들에게 전달되었고 일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는 회사를 2번 배신한 셈이야. 우린 그동안 그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맡긴 거 아닐까? 회의는 경론 끝에 강동석에 대한 직무정지 및 내부 감사 착수로 결론 지어졌다. 회장 장현우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회사의 원칙은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리든 어떤 경력이든 외회는 없습니다. 며칠 후 강동석은 조용히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했다. 기자들의 카메라는 로비 밖에 모여 있었고 회사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는 수연과의 대면을 피했지만 마지막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짧은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수연 씨, 결국 여기까지 왔군. 수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달리요. 강동석은 코웃음을 쳤다. 진실이 항상 정의는 아니야. 때로는 침묵이 모두를 살리는 법이지. 하지만 때로는 그 침묵이 가장 약한 사람부터 죽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강동석은 아무 말 없이 그 안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수연은 하나와 함께 집에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어느새 평온을 되찾았고 다시 예전처럼 학교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그러셨어. 용기란 무서움을 이기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멈추지 않는 거라고. 수연은 딸의 말을 조용히 되새겼다. 맞아. 그게 진짜 용기야. 그리고 엄마는 내가 그런 걸 배운 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하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건 엄마한테 배운 거잖아. 수연은 조용히 딸을 안았다.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은 버텨왔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내부 공지사항에 새로운 문구가 올라왔다. 조직 윤리강령 개정안 통과. 내부 고발자 보호조항 신설. 해성그룹은 정의로운 목소리가 침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변화는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밝은 곳에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동석 부사장의 퇴진 이후 혜성그룹 내부는 큰 소용돌이를 겪었다. 한편에서는 정의가 이겼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인사팀과 중간 관리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퍼지고 있었다. 이수연 대리 케이스 때문에 이제 뭐든 감정적으로 처리되는 분위기야. 공정성을 내세운다면서 오히려 예외를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러한 기류를 감지한 회장 장현우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새로운 정책 추진을 선언했다. 그 핵심은 별표 기회의 평등과 다채로운 인재 존중 별표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수연이 있었다. 이수연은 전략분석실 소속이지만 새로 구성된 별표 공정인사정책 자문단 별표의 특별위원으로 발탁되었다. 자문단은 정규직, 계약직, 휴직자, 출산, 육아휴직 복고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들의 인사 경로를 분석하고 제도적 차별과 장벽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았다. 첫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사내 주요 부서 실장급 이상이 참석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인사팀장 최진우 부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좋은 말로 포장하면 다양성과 포용이지만 현실적으로 회사는 성과 중심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같은 기회를 주는 건 오히려 조직에 해가 됩니다. 수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은 뒤 정리된 문서를 꺼냈다. 여기 있는 통계는 지난 3년간 육아휴직 복귀자의 평균 성과 평가 점수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율은 일반 직원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단지 공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최 부장은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건 조직의 연속성과도 관련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복권은 팀워크를 해칠 수도 있고요. 그 순간 회장 장현우가 말했다. 우리는 팀워크를 이유로 개인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팀워크 안에 공정함이 없다면 그건 집단의 이기심입니다.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회의 후 수연은 회사 옥상에서 박윤과 마주쳤다. 선배님, 오늘 회의 진짜 멋졌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반발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기존의 틀을 흔들면 누구나 불편해하니까요. 선배님은 안 무서워요? 혹시 또 불이익 받으면 어쩌죠? 수연은 웃으며 말했다.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봄하늘은 맑았고 그 아래 변화의 바람이 천천히 불고 있었다. 며칠 후 자문단의 첫 공식 권고안이 전사메일로 공유되었다. 공정인사정책 자문단 권고안 1차 발표. 육아휴직 복고자, 계약직, 외부 경력직 등에 대한 평가 항목 재정립. 출신 배경에 따른 채용 차별 방지 가이드라인. 고위직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후보군 다양화. 메일이 발송되자마자 사내 메신저는 분주해졌다. 이거 결국 이수연 때문 아니야? 조직 문화 다 망가지겠다. 뭔가 감성으로 회사를 끌고 가는 느낌. 심지어 일부 중간 관리자들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노력으로 올라온 사람들을 무시하는 제도다. 기회라는 이름으로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수연은 그 글들을 모두 읽었다. 그리고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과 인식의 벽이었다. 며칠 후 사내에서 열린 토론회. 공정한 기회, 역차별인가 진짜 평등인가라는 주제로 각 부서 대표들이 참여했다. 수연은 전략자문단을 대표의 연단에 섰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다만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권리를 말하려는 겁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다. 그렇다면 회사가 실패한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주는 건 성과를 우선시하는 문화와 충돌하지 않나요? 수연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우리는 실패를 마치 죄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실패는 과정입니다. 성공만을 포상하고 실패자는 배제하는 문화에서는
진짜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실패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회사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준 덕분에 회사를 지킬 수 있었고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청중석은 조용했고 몇몇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수연은 확신했다. 변화는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토론회가 끝난 뒤 박윤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선배님, 다음 목표는 뭔가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내가 받은 기회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이제는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박윤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천천히 조용히 따르고 있었다. 공정 인사정책 자문단의 권고안이 발표된 후 혜성그룹은 2개의 시범부서를 선정해 정책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전략분석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IT 기획팀이었다. 두 부서는 서로 다른 방식과 문화로 운영되어 왔기에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될 예정이었다. 이수연은 전략분석실에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직도 침묵 속에 일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자문단 위원으로서 그리고 실무자로서 새로운 기준이 실현되는 과정을 직접 이끌었다. 시범 적용 첫 주, 변화는 작고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회의 자료에는 출산휴직자, 복귀 경력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한 이름 가림 제도가 도입되었고, 평가 항목에는 기존 성과 외에 팀워크와 문제 해결력이 동등한 비중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일부 사내 시스템은 자동으로 편견 유발 요소를 제거하는 알고리즘으로 개선되었다. 수연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팀원들의 반응을 살폈다. 솔직히 불편한 건 맞아요. 이름을 안 보고 평가하라니까 이상하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동안 이름 하나, 경력 하나에 너무 많은 걸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일부 구성원들은 점차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IT 기획팀에서는 내부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실력보다 배경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한 일부 팀원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심지어 일부 익명 게시판에는 자문단을 향한 조롱 섞인 글도 올라왔다. 어차피 이미지용 제도지. 현실은 바뀌지 않아. 이수연 케이스 하나로 조직 전체가 흔들린다. 우리는 실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인데 감성 정책은 맞지 않는다. 수연은 그 글들을 모두 지켜보았다. 그리고 알 수 있었다.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사람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그녀는 자문단 회의에서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바꾸려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그 시스템이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를 더 주는 겁니다. 누군가 한 번의 실패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다수의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회장 장현우도 조용히 말했다. 원칙은 시간이 걸려야 체화됩니다. 당장은 흔들릴 수 있어도 멈추지 맙시다. 그날 오후 수연은 팀원 박윤과 사내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선배님, 저 사실 조금 흔들렸어요. IT팀에서 그런 말 들으니까 내가 괜히 앞장선 건가 싶기도 했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윤 씨, 우리가 지금 무너지면 다음 누군가는 시작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윤은 수연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인생을 단순히 케이스로 만들지 않겠다는 사람이다. 며칠 후 회장 장현우는 전사 대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말했다. 혜성그룹은 더 이상 과거의 잣대만으로 인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과는 중요하지만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자문단의 정책 시범 적용은 회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출발선입니다. 그 발표 이후 외부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수연의 이름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더 이상 논란의 인물이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실무 리더로서. 그 주 금요일 사내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 익명 질문 코너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다.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이수연 대리는 본인의 이야기를 제도화하면서 본인을 외외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간담회 분위기가 정적에 잠겼다. 모두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말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제 경험을 제도에 넣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건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사례가 된다는 거요. 그리고 덧붙였다. 진짜 공정함은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 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던 사람도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청중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지지였다. 간담회가 끝난 뒤 수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그녀의 메일함에는 낯선 이름이 보였다. 김태현, 해성물류 지방지사. 메일 제목은 짧았다. 당신 덕분에 다시 시작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제도보다 강한 힘을 지닌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하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학교에서 오늘 발표했어. 우리 반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그래? 누구 뽑았는데? 하나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우리 엄마. 수연은 아이를 안으며 생각했다. 자신이 바꾸려 했던 세상은 어쩌면 이 작은 목소리 하나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정책 시범 적용이 한 달을 넘기면서 해성그룹 내부에는 점차 변화의 기류가 퍼지고 있었다. 성과 위주 평가 체계는 협업 기여도와 회복 탄력성 항목을 새로 반영하며 유연성을 높였고 정규직 전환 기준도 다면 평가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변화가 생기면 언제나 그에 대한 저항도 커지는 법이었다. 특히 과거 해성그룹 내에서 성과주의 절대 원칙을 앞세워 권한을 행사하던 일부 고위 간부들은 이 흐름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인사총괄본부장 최진우 전무가 있었다. 어느 날 회장 장현우에게 익명으로 보고서 하나가 전달되었다. 보고서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자문단의 영향력을 남용하고 있으며 과거의 사건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 말미에는 이수연 대리의 이름이 명시돼 있었다. 장현우는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고 인사감사실에 내부 조사를 의뢰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의도된 흔들기였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며칠 후 언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보도가 나왔다. 내부 고발자 출신, 자문단 위원으로 영향력 남용, 공정 인사 개편 논란, 정의라는 이름의 사적 개입인가. 기사는 익명의 해성그룹 고위 간부 발언을 인용하며 수연이 개인의 경험을 빌미로 제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말투와 문장은 너무나 익숙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모니터를 껐다. 그녀는 또다시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사내이사회 특별감사위원회가 열렸다. 비공식 회의였지만 사실상 정책 철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진우 전무는 회의석상에서 정제된 말투로 말했다. 현 자문단 주도 정책은 의도는 좋지만 실행 과정에서 명백한 편향이 존재합니다. 일부 직원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감성 호소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정성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몇몇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장현우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최 전무, 당신의 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공정을 정의해왔습니까? 단지 숫자, 학벌, 과거 이력만이 기준이었습니까? 최 전무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성과가 곧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성과의 기준을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과를 정의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그 침묵 속에서 장현우는 이어 말했다. 이제는 바꿀 시간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잠재력을 보고, 기회를 봐야 할 시간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수연은 장현우에게 따로 불려갔다. 이번 일, 예상보다 거셉니다. 괜찮겠습니까? 수연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동료들도, 저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이번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장현우는 그녀의 결심을 읽었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그 주 금요일, 전사 임직원 대상의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수연은 마지막 연설자로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저는 몇 년 전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로 직장도, 사람들의 신뢰도, 제 아이의 평범한 일상도 잃었습니다. 그런 저를 혜성그룹이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다시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것은 단지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요. 청중의 눈빛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방어적이던 표정들이 점점 진지한 집중으로 바뀌고 있었다. 공정함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출발선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진짜 공정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시작되었다. 박수는 점점 커졌고 마침내 홀 전체가 울릴 만큼 번져갔다. 그날 이후 자문단 정책은 시범 운영 단계를 넘어 전사 적용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최진우 전무는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났다. 며칠 뒤 수연은 박윤과 함께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선배님, 이제 진짜 끝났을까요? 아니요. 시작이죠. 이제야 우리가 진짜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유는 조용히 웃으며 물었다. 그럼 다음은 뭘 바꿔야 할까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람들의 믿음이요. 제도가 바뀌면 뭐해요.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혜성그룹의 복도, 회의실, 커피숍, 연구실, 물류창고, 그녀의 마른 사람들 사이를 돌고 있었고 조용한 변화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전히 조용히 일하며 웃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수연. 정이라는 이름으로 외롭던 한 여자의 이름이 이제는 함께 걷는 변화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6월의 혜성그룹 본사는 유난히 밝았다.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 로비에서 들리는 직원들의 웃음소리, 구내식당의 북적임. 몇 달 전만 해도 긴장과 냉소가 뒤섞여 있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다. 이수연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새로 채용된 경력직 직원 김태영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다. 이수연 대리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태연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제가 다시 회사 생활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대리님 덕분이에요. 예전엔 큰 실패를 겪고 자격지심에 눌려 살았는데 대리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해보자고 결심했어요.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어야죠. 저도 누군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걸어나갔다. 이제 혜성그룹에는 넘어졌던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후 혜성그룹 본사에서는 외부 기자들을 초청한 조직문화 포럼이 열렸다. 회장 장현우는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혜성그룹은 올해부터 포용적 인사정책을 공식 비전으로 채택합니다. 성과 중심을 넘어선 기회의 회복,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인간적인 경영이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발표 이후 사회 각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한국 기업 문화에 변화가 온다. 회사의 정의는 더 이상 성과만이 아니다. 실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혜성그룹의 실험이 주는 울림. 그리고 이 모든 흐름 뒤에 늘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한 여성이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딸 하나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노을이 물든 강 위로 바람이 불었고 하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회사에서 오늘도 바빴어? 조금. 하지만 즐거웠어. 요즘 엄마는 매일 웃는 것 같아.
예전에는 자주 울었는데. 수연은 잠시 멈춰섰다. 맞아. 전에는 많이 힘들었지. 세상이 나한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는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단 내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됐어. 하나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엄마는 진짜 멋있어.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어려운 일 겪어도 포기 안 할 거야. 수연은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작은 손이 전하는 따뜻함이 그녀의 모든 상처를 감싸 안았다. 시간이 흘러 이수연은 전략분석실의 팀장이 되었다. 박유는 과장이 되었고 자문단은 정식 제도로 자리 잡아 매년 인사평가 항목을 점검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예전 같으면 상상조차 못했던 이야기였다. 단 한 사람의 내부 고발자였던 이수연은 이제는 수많은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신입사원 교육을 맡게 된 그녀는 마무리 인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누구나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여러분이 마주할 세상은 때로 차갑고 불공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여러분이 바로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퇴근 후 그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았다. 책상 서랍 속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작은 쪽지가 하나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혜성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때는 이름도 없고 서명도 없던 메시지였지만 지금은 수많은 사람의 지지로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쪽지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커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빛들 사이로 그녀가 만들어낸 변화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하나는 중학생이 되었고 어느 날 가정통신문을 내밀며 말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학교에서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행사 있어. 엄마도 꼭 와줘야 돼. 그럼 엄마가 빠질 수 없지. 내가 무슨 발표할지 알려줄까? 응, 뭔데? 하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는 세상을 바꾼 조용한 용기예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안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깊은 감사였다. 그녀는 실패했었고 외면받았고 고립되었고 버림받았지만 다시 시작했고 다시 일어섰고 끝내 세상을 조금 바꿔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덧 누군가의 내일이 되는 중이었다.